이리 오너라 이리 오. 박수 좀 칩시다. 힘없는 건 알겠는데 내가 들어봤더니 주말에 박수들도 다 치고 이제 쭉 힘이 빠진 게 느껴져요. 99회니까 네. 우리 누가 100회 특집 해야 되는데 특집은 없더라도 야 시즌4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9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그 주간 매크로 투자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신중권 팀장이랑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최진현 연구원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최광욱입니다. 네. 최강욱 이코노미스트 오늘 왜 이렇게 지쳐 보여? 그러게요. 왜 이렇게 지치죠? 저번 주에 휴가 아니었잖아. 네, 아니었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네. 나도 아침에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좀 밝은 뉴스가 별로 없네요. 주말 내내도 뭐 정치 쪽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렇고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 하여튼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오늘 신중호 팀장이 먼저 네. 이번 주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볼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잭슨홀 심포지엄, 잭슨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QE라든지 여러 가지 연준이 통화 정책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여기서 크게 변화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주 후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치는 아마 주말에나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워낙 좀 목매는 느낌? 뭐냐면은 지난주에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 역전이었지 뭐 그게.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 그쵸.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침체로 빠질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예, 아니긴 한데 이 시그널을 어떻게 연준이 해석해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롤러코스터를 좀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심 기대하는 거는 어쩌면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망일 수도 있는데 연준이 최근에는 QE4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내비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언제죠? 6월에 시카고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스탠딩 레포라 그래서 저번에 여러 차례 그 최광렬 이코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채를 지준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서 이제 실질적인 QE4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은 시장은 또 한 번 뭐랄까요? 한 번 더 이제 유동성 주입에 의한 내지는 도비시한 태도에 의한 시장이 좀 흐름이 나와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잭슨홀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이고 연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 달리기 안 넣었을 수도 있는 지표들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은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낮은 변동성에서 주가가 큰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사실 있습니다. 이게 뭐 다들 뭐 이번 주에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것 주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네. 주제가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들인데 네. 최근에 이게 뭐 어떤 주제 같아? 내용이 좀 알려진 건 없어요? 뭐 대략? 뭐 당연히 알려진 건 없을 거고요. 파월 의장 연설은 8월 23일 날 발표할 내용이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요.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써오던 그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하던 통화적인 정책들이나 수단들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난 요즘 이런 생각도 해요. 미슈킨 우리 금융 경제책 네. 있잖아요. 화폐화 금융. 원래 미슈킨이 옛날에 금융위 전에 연준이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교과서에 많이 실려가지고 우리 그 교과서를 많이 봤었는데 또 누군가 교과서가 나올 것 같아. 몇 년을 갖고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근을 보면 연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연준에 대해서 말을 해도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은행 독립성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연준의 어떤 독립성?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 되게 하여튼 참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에 대한 어떤 그런 연준의 어떤 힘도 좀 약화되는 느낌 나는 요즘 아닌가?
아유, 오히려 또 강해지지 않을까요? 더 강해지나? 자산 의존이 많이 되고. 힘은 강한데 그 소위 연준의 어떤 말로써 어떤 시장을 제어하는 말로써 그 힘은 점점 좀. 그러니까 경기가 우리나라는 체감은 못하지만 미국은 사실 굉장히 경기의 사이클을 잘 타고 올라온 상황은 맞거든요. 그 장단기 금리차를 사람들이 굉장히 아래 공포라고 하면서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나온 것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단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장기 금리를 뚫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올라오면서 뚫은 거냐 아니면 내려오면서 또 그게 역전이 된 거냐의 차이에서 빠르게 리세션이 왔다라는 부분들의 글로벌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이제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합을 갖고 가도 더 이상의 확장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다 왔다. 그런 게 이제 시그널이 나온 일정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도 높은 시그널이라고 사람들 굉장히 믿어왔었기 때문에 10년물, 2년물이 역전되는 이 상황에서 연준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는 그런 뭐랄까요 의구심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니면 이런 연준이 그래도 시장과 호흡하고 이런 역전된 상황에서 은행이 사실 역전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역마진하고 대출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가 또 이제 자기 실현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금융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그런 건 없지 않아 지금? 현재 좀 주가 좀 빠진 거 빼고는 사실 없죠. 특별한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예대율이라든지 그 DSR이라 그래서 뎁 서비스 레이쇼라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갚아야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서브 지표라든지 그리고 대출 태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자금 회수 압력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가격 측면에서 역전이 됐다라는 자체에 상당히 시장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준이 얼만큼 단기 금리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내지는 앞으로 한 뭐 중기 이상의 사이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잭슨홀에서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나오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금리 인하 부분은 근데 자산과 관련된 QE4와 관련된 내지는 스탠딩 레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는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 정도로. 나는 또 하나는 하도 요새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과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하고 나서 미국 주가 그럼 딱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우리 전에 신종호 팀장도 계속 자료에서 말했지만은 장단기가 역전 이후에도 약세장 진입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 정도. 그 시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때의 문제죠. 자꾸만 뭐 10년 주기 얘기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또 레이 달리오 발언도 있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지금 작동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그 연준 잭슨 심포지엄에서 통화 정책의 도전들 이 주제가 좀 의미 있다 보냐면 교과서가 많이 바뀌는 느낌이거든 지금. 많이 바뀌었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연준 정책도 야 이거는 뭐 내가 왜냐 얼마 전에 미시킨 새로 판본 옛날에 개정판 새로 나오면 그 새로 사가지고 읽지도 않고 놔두고다. 근데 하도 그래가지고 좀 봤는데 올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같은 게도 하도 연쇄를 좋아하니까 이게 뭐 정책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차들이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아서 길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계속 디맨드를 창출해 주기를 바라는 뭐 정부든 아니면 통화적인 스탠스로 할인율을 계속 낮춰줘서 유지시켜 주든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최근에 진짜 뭐 이 자료는 아니죠. 우리끼리 요닝을 많이 했던 거지만 정말 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 마이너스 금리가 커진다라는 거? 채권이 더 많아지니까 글로벌하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 채권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그 얘기인데 너무 커지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 세계가 성장률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인구 있다. 문제인지 뭔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이 다 담겨 있는 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디맨드가 침체되는 이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정말 시그널일 수도 있죠. 제일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채 의존 경제라는 게 부채를 이렇게 해서 신용이 생겨가지고 이자를 넣고 이자가 자본을 낳고 막 이렇게 이런 대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금융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마이너스 이게 그 채권이 이렇게 커졌다는 게 그 시스템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이거 갑자기 이 말을 하다 보니 주말에 막 이거 좀 고민하다가 나쁘게 말하는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전에 대우증권의 전 미래에셋 때고요. 홍사님 썼던 책 처음에 뭐 모두가 뭐 일본 낸다? 그 책 처음에 뭐 이런 말을 하셔 그랬었는데 내가 그 책 다시 봤다니까. 일단 책은 아는 내용을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고민한다면 최근에 장난차 저희 역전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연준도 뭔가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요. 그치. 확실한 거는 주말에 뭐 이런저런 뭐 좀 약간 저도 뭐 쓸 게 있어서 고민하고 지지다 결국 못 썼던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아 잘 지금 상황과. 내가 주절주절 말했는데 최강 이코노미스트 생각은 어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좀 교과서적인 게 잘 작동 안 된다 생각에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 19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테마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부터 비교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죠. 멜서스 때 이제 인고론이 나왔을 때는 멜서스의 말이 맞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농경 기술이 그 정도까지 생산성을 못 냈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나왔었고 정부의 정책 주도 정책이 나왔었는지 그다음에 증기기관이 왜 나왔고 대형 산업 생산 대형 체제가 왜 나왔고 거기다 뒤에 컴퓨터가 왜 나왔고 그게 항상 이런 수요가 꽉 차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생산성에 대해 가지고 그럼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그 생산성을 메꿀 때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라도 버블을 만들어서라도 버티는 거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생산성이 안 올라오는 거지 지금.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뭘 해도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지. 생산성만 나와주면 사실은 임금 더 주고 그러니까 상승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치. 레벨에서 그 상승률을 만들어내기가 이제는 목구멍까지 차버린 거예요. 생산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마이너스 금리가 상당히 그 뎁 규모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디플레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리세션이다라든지. 근데 전 세계에 특히 이 중앙은행 뭐 은행장들 내지는 그 정책 담당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 디플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디플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도 늘어났는데 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희들 하우스 뷰하고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4페이지도 넣어놨는데 금 가격이 튄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기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치. 왜냐하면 금은 이게 가치 저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최근에 금이 튀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국적을 가진 통화나 국적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크레딧을 못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도 나의 돈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회피 심리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어느 누구도 경기를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겠다라는 디플레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하고 골드를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골드의 시대일 때는 미국이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어요. 항상 장기 박스권. 근데 미국이 괜찮을 때는 금은 계속 장기 약세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이 다시 좀 치고 올라가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끝났다. 그나마 경기의 성장, 디맨드, 내지는 생산성 역할을 했었던 미국이 끝나니 이제 더 이상 바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금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금의 큰 상승이나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통화 시스템의 변화가 좀 왔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는 최강 이코노미스트 견해를 나는 계속 같이 동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기축 통화로서 위안화가 좀 들어가가지고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디맨드를 일으켜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법이 생각이 안 나지.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을 차단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다시 뭐 기승전 중일 미중인데 미국과 그쵸, 중국이 미중이죠. 어느 순간에서 이제 우리 차가 이코노미스트 말대로 심프라잡이를 하든 뭐라든지 간에 위안화를 좀 강세로 용인하면서 위안화를 중기축통화로 인정해주고 뭐 어느 정도 포션을 주고 일본은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되게 짜증내하는 건 그 상황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정말 디밴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거나 좀 중국향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중국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디맨드가 있대. 레버리지 서로 정치적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디레버리지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자극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거기에 붙어서 혁신이나 생산성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주제가 나와주면 빠르게 금시장도 안정이 되고 마이너스 국채금리도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이벤트가 내지는 어떠한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금이 주는 시사점은 뭔가 FX 쪽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크게 좀 그 전체적인 전환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위안화와 내지는 중국과 미국의 딜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이 기본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외환보유고로 일본 엔화 비중이 한 20.5% 정도 돼요. 그리고 위안화 비중이 한 1.9%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요. SDR 편입 비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더 높더라고. 중국이 10% 대강, 중국이 10%, 엔화가 9%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글로벌이 20.5%잖아요. 이것 중에서 10%가 위안화로 가버려요. 중기축으로 위안화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엔화가 지금까지 중기축이어서 갖고 있던 글로벌 전체 통화 비중 가진 것 중에서 반을 위안 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엔화가 계속해서 해오던 부채 증가 정책을 쓰기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일본이 굉장히 딜레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우리가 최근에 얘기해오고 하던 얘기지만 갑자기 시작할 때 주말에 고민하던 거에서 갑자기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까지 가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그래서 G7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G7도 요즘 이슈가 너무 많잖아. 브렉시트까지 껴버려 자유무역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렉시트 이슈가 요번에 좀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요? 요번 논의 주제가 자유무역과 브렉시트. 네. 그래서 브렉시트는 일단 하루면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셋이서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10월 말까지 남아있는데 뭐 여기서 꼭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영국 나와가지고 나랑 따로 맺자는 거 아니야? 미국은 자기들이 끼어들 자격 없어요. 미국 애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애들은. 이 브렉시트 논란은.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페이지가 신중호 팀장이 했던 골드 의미인데 한번 그래프로 자료로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아름다운 그림은 중국과 미국이 뭐 어떠한 선물 형태로 FX에 큰 변화를 주게 되면 생각보다 디플레이션 심리가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뭐 길면 내년 8월까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5페이지는 상당히 긍정의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신 것 같은데. 긍정이요? 긍정이라기보다는 15, 16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5년도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구간, 뭐 물론 지금도 공포스럽지만 그때 유가가 뭐 20불에서 10불 간다는 얘기가 막 나왔을 맞다. 때였고 위안화가 기습자라 하면서 그때 카이베스라든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들이 내지는 이제 중국의 어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주가도 1900을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1900을 깨고 내려갔었고 평균 그러니까 이격도로 보면은 뭐 5페이지 왼쪽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반년 평균에서 한 10%까지도 계속 언더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비슷하다면 만약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이때와 비슷하지 않겠냐 정도죠. 이때 그리고 나서 재정 정책도 나오고 한국도 이때 돈을 풉니다. 금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연준은 좀 멈춰주고 재정정책이 나와주면서 유럽도 회복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유럽도 회복되고 경기 이익도 돌아서고 주가도 안정을 찾았는데 한국은 그때 1년 반 동안 박스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한국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지금 해보면 그냥 좋게 보면 2100을 목표로 레인지를 갖고 가는 장이지 않겠냐. 정책 공조나 뭐 이래도 2100이 이제 목표가 될 줄이야. 근데 하여튼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사실 모든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가장 컸던 게 결국 자 역전이고 7페이지에 그걸 해놓으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실전 얘기했지만 역전 뒤에도 사실 시차가 존재했었다. 과거를 보면 그런데 굉장히 지금 상황은 역전이 됐다고 보기도 좀 그런 상황 아니야? 역전됐다고 안 보는 게 맞아요. 테크니컬하게는. 그렇지. 앨런도 그런 왜냐하면 일간으로 그렸을 때는 역전이 안 됐는데 그거를 역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됐다라고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 2005년에 그랬던 국면이 아니 저는 오히려 94년이나 98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94년과 98년. 예, 그러니까 역전이 될 것처럼 보이다가 기준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두 차례 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위쪽으로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오는 사례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CPI가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역전이 될 것처럼 내려갔다가 거기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림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드 커브가 관리가 되면서 위쪽으로 다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10년물이나 일단 10년물은 장기금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대표금리가 10년물인데 그게 왜 장기금리예요? 야, 그거는 아니지. 장기금리로 보통 30년물을 보죠. 2년 30년물을 보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2년 10년 그래도 교차로 아니 2년 30년 교차로 보긴 하는데 맞나? 진짜 이거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장단기 금리 차라고 볼 때는 2년 30년물을 보죠 원래는. 그래? 예. 근데 이거는 2년 10년물이 꺾였다는 것도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장기물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 심리나. 그렇죠, 경기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단기물이거든요. 단기물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네. 만약 연준이 그러한 확실한 스탠드를 취해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어쩌면 트럼프가 어쩔 때 보면 그 동물적 감각은 있어.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막 물어붙이는 거 보면 50pp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50pp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수 있잖아요. 지난달에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도 그랬지.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 변동 봤을 때 20만 명 넘었다고서는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고 미국 경기 너무 좋아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온 지가 한 2달도 안 됐어요. 내가 얘기했어 그때. 네. 그런 말이 있다. 근데 갑자기 리세션이래요. 이젠 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맞아. 지금 너무 막.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옆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위나 아래나 이게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전체적인 그냥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미국은. 신정팀의 생각은 어때? 지금 실질적인 펀더멘털 지표로는 물론 둔화된 건 맞지만 리세션을 예상하는 지표들이 당장 나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인가? 그것도 상당히 꺾이고,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꺾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후행적으로 나오는 실물 지표는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이럴 거야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가격의 프라이싱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단순히 심리라든지 선행 지표만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근데 그나마 기대를 하는 거는 우리가 6월 달에 활발하게 얘기가 됐었던 게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맞아. 시장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연준 자체가 94에서 95년 넘어갔을 때의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고 경기가 이제 우리가 현재적인 금리 인하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경기가 더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침체 공간의 어떤 지표들이 여러 가지 막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기대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되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도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물 지표만 놓고 보면은 이거 금리를 이렇게 내려줄 필요 있겠어? 뭐 이 정도까진 한데 뭐 가격 지표라든지 특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심리를 좀 케어하기 위해서 자산 정책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을 빠르게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미국은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고 우리나라가 무슨 카나리 같은 지표니까. 근데 우리나라 안 좋은 거면 미국은 이미 내렸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지표를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중국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아? 최재형과?
다 안 좋잖아 지금. 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나왔었던 지표가 안 좋았긴 했는데 계절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7월 달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7월 말부터 정책이 자체가 부양 쪽으로 더 강하게 선회를 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만 단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나왔었던 조치가 아무래도 좀 더 크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LPR 말 그대로 대출금리인데, 대출금리에 관련 기준금리인데, 이거 뭐야 LPR라는 뭔 내용인지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잘 모르겠다. 말 그대로 대출금리다. LPR 뭐의 약자야? 그러니까 론입니다. 론 프리미엄 그 레이시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 기준금리나 다름없는 건데 이걸 갖다 개혁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번 조치가 금리 인하 조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 은행주들은 좀 빠지는데 주가는 지수는 한 1.7% 정도 날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연간으로 보면 그래도 두 자릿수야. 열받아 진짜 이거 보면. 중국 지금 주식 중국은 지금도 많이 오르네요. 훌륭한 나라인데요. 너 왜 그래? 왜요? 우리나라를 좋아해야 돼. 우리나라 좋아해요. 일단은 이번 토요일 날 나왔었던 이 조치가 이에 앞서서 전날 금요일 날 리커창 총리가 연내에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을 갖다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언급하자마자 이 조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조치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총 5가지가 좀 개편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LPR을 갖다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래는 가중평균을 더 가지고 대출 은행별로 대출 잔액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중평균을 내서 얘네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LPR을 갖다 산출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기존에는 10개의 은행들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LPR 산출을 위한 근거들을 달라, 이걸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갖다 때려가지고 LPR이 산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산술 평균으로 해가지고 18곳으로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좀 더 시장에, 그러니까 실질 금리에 좀 부합하는 금리를 갖다가 이제 도출하겠다, 이러한 조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조치가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기존의 일부 은행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LPR 이제 대출금리가 기존에 나오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근접해가지고 대출금리를 갖다 은행들이 산출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이러다 보니 실제로 시중금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내려갔던 건데, 이제는 요 안에 범위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외자 은행들까지 범위를 갖다 넣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갖다 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은행의 담합 행위를 갖다 근절하게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게 MPA 평가의 기준에서 이 대출금리에 있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준수하는지 여부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갖다 인하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평가 기준에 도입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은 압박을 안 하는 거지, 사실상 은행들한테 압박해가지고 대출금리 내려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큰 틀에서 대출금리 인하, 한마디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기죠. 금리를 갖다 인하를 안 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차트에 보면 이게 위뱅크나 마이뱅크나 SC나 CT가 들어간다는 거죠. 산술 평균 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애들이 8개가. 그러면 오른쪽 차트에 이 LPR은 아까 설명했던 거고, 이 MLF는 뭐예요? 이번에 이제 기존에는 MLF를 원래는 이번에 대출금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게 대출금리에 있어서 기준 대출금리인 LPR을 갖다가 딱 근거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MLF 금리를 갖다 기반으로 은행들이 산출해서 자기들이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달라, 이렇게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MLF 금리의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더 실제로 LPR의 추이도 약간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민은행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 정도로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이거 보고서는 예전에 왜 신중호 연구원하고도 같이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최진영 연구원하고도 하반기 전망이나 연간 전망에 썼던 내용인데, 일본이 플라자비를 하고 그 이후에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들, 민간 내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민간 시장의 개인 금융 자유화하고 민주화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첫 번째 발걸음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외국 기업도 들어가면서 개방이 시작되는 거고 조금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내가 농난처럼 최근에 오이스터넥스 봐도 중국은 이미
저번에 박살 났다가 돌아서 있고 미국 이제 좀 슬로우하잖아.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좋을 수가 있다. 중국은 좋아질 수도 있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좋아진다. 중국 전에 우리 좋아진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쪽이. 중국 좋아지면 반도체 정도는 좋아지더라고요. 레이달리오가 사라 그러던데. 그래요. 그다음에 그 코발트 이 얘기는 뭐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얘기할래나? 코발트에서 중요했던 이슈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내년 하반기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에 가서 뭐 적립식으로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 최재형 연구원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코발트 쪽이 아니라 오히려 옥수수나 설탕이나 막 이런 농산물 쪽에 좀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예, 뭐 일단은 그쵸 옥수수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때 최강욱 연구원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없지만은 자료에는 없지만 일단 이번에 옥수수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랑 조금 더 연관돼서도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옥수수 가격이 빠진 이유는 아르헨티나 이번에 저 대선 관련해가지고 우려 때문에 좌파 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움직이면서 염가의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가 시장이 풀리면은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미국이 딸릴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게 그런데 또 그게 또 이제 지금 트럼프의 재선을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네. 아르헨티나 흔들린 게 또. 근데 또 하필이면은 미국은 곧 있으면 9월이랑 10월달에 옥수수를 갖다가 추수하는 계절인데 판벨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판벨트인데.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좀 급한 거죠. 왜냐면은 옥수수 가격이 급락했는데 요 최근에 보시면은 8월 초 때 중국이 분명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두는 우리가 사줄 수 있다.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 너네 거 못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옥수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0월 달에 옥수수뿐만 아니라 대두도 같이 이제 수확을 갖다 걷어들이는데 옥수수도 같이 걷어들이는데 옥수수 가격이 이미 급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한 건 중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웨이에 대한 90일 연장이나 아니면은 47개 품목인가요? 그 관세 취소가 취소는 과연 그 저거 뭐죠? 그 트럼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트럼프가 그걸 살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옥수수 때문에 뭔가 협상의 틀이 필요한 거였는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뭐 이것저것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요. 하고 뭐 어닝 전도차 연구는 안 들어왔는데 어닝은 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경제 지표 갖고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 경제 지표 발표됐던 것 중에 13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보시는 미국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걸로 보면은 임금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많이 꺾일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현저하게 안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생산성이 좋아. 예, 노동 생산성이 좋으면은 뭐냐면은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생산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단은 임금 쪽에서는 올라가는 건데 주택시장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시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소매 판매가 계속 좋거든요. GDP에서 70%가 소매 판매인데 이것만 해도 경제는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같은 걸 안 낮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딜레마.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제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서. 이런 거죠.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경기가 꺾여가지고서는 경기 지금부터는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라고 할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밑에 앞쪽에 1년 후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봤을 때 지금부터는 내려주기 시작하는 그림으로 가야지 경기가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내리는 게 선제적인 금리 인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은 없어요. 이거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다른 거 같아요. 27페이지에도 보면은 블라드 같은 사람도 현재 미국이 지표는 좋지만 통화 정책은 앞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시장과 지표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또 해놨기 때문에. 블라드도 또 생뚱맞았어. 나는 이 사람 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완전히 더비쉬한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생뚱맞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이 아니면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은 건덕지가 없으니까 미리 금리를 인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충분히 올라온 그 레벨을 더 유지시켜야 근데 유럽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유로점 GW 끝내주던데요. 이거 피그 사태 수준인데. 원래 유럽이 좀 돈다 그랬잖아, 최강희 사무실은. 근데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려보면 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소매 판매나 아니면 도소매 판매 전부 다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 문제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독일 있는 거고요. 경제가 이유가 뭐야?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독일만 유일하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제조업하고 독일 방식의 생산하는 그런 게 경제 구조가 되게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나라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독일 정부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게 균형 개정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규 국채를 발행하겠다. 2014년 이후에 독일은 신규 국채를 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독일마저도 그렇게 나오죠. 네. 물론 이게 강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독일이 적자 재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적자 재정에 대해서도 크게 압박을 가하지 이러다가 언젠가 많은 그럼 사람들이 뭐 이래서 뭐 인구 구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 되니까 마이너스 채권을 발행하고 어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나중에 뒤집어져 엄청 인플레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한번 뒤집어질까 그거에 대한 키 전환점을 중국과 미국의 FX에 변하지 않겠냐. 그게 금을 주는 시그널이 아니겠냐. 뒤집어지겠죠 당연히. 버블도 나올 거고요.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가. 원래 장단기 금리차가 금리가 그때 쳐버리면 또 부채가 커졌기 때문에 터질 수 있잖아요. 원래 장단기 생산성이 나오면은 부채 비율은 내려갈 수 있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는요 버블이 나와요. 원래 버블이 그렇지. 나온 다음에 그게 깨져요. 근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다 말라 죽을래. 아니면 한번 위로 쳐버린 다음에 거기서 기회를 볼래. 내려가면 더 세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한 번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죠.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나중에 허상이었다는 것도 많이 드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 생산성 향상으로 갔었던 자금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버블을 만들어 왔고, 근데 그 버블 안에서 또 스타는 탄생해서 그 이후에 또 긴 사이클에서는 또 생산성의 역할을 해줄 건 많죠. 재수가 좋으면은 버블로 올려놓은 다음에도 그게 잘 많이 안 깨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쵸.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진짜 그건 싸움이에요. 그쵸. 중국 지표는 자동차는 계절성이라고 그랬죠 그때. 네, 자동차 계절성인 것 같고요. 자동차 엄청 빠졌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네가 30%인가요? 30%인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뭐 방법 없죠. 근데 다 떠나서 우리나라 거 보면 우리나라 가계 신용 증가를 보고 있으면 그죠. 저도 이제는 그래도 조금 이 정도 내려왔으면 가계 신용이 정부도 한국은행 정책 요령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아닌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나마 돈을 썼었던 주체가 가계였는데 GDP 대비 대비율로 보면은 98%가 이제 가계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레귤레이션이나 규제가 어떻게든 100% 안 넘기게 하려고 갖가지 규제책을 쓸 거예요. 물론 신용 증가 이게 사실 이 신용 증가율에 빠져 내려온 자체가 한국의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내부적인 모멘텀도 없는 거예요. 요새 웃긴 게 뭐냐면 시장은 빠지는 건 오케이. 근데 옛날에는 빠지게 되면 방어주, 내수주는 걸 버텼는데 최근에 왜 내수주도 안 되고 방어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디맨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크레딧의 어떤 순환이 가게도 막히고 정부는 계속 긴축이다 보니까 기업이 아마 당연히 대외 환경을 보고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택할 수 있는 정책은 수출 증가율만 기다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걸 포기하는 거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계 신용 증가율이 지금 4.9%거든요. 목표에 성공한 거지. 금감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금감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보통 얘기 나오는 한국은행에서도 얘기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 하는 거는 GDP 성장률만큼 가계 신용 증가율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GDP 성장률이 2%까지 예상이 되고 더 내리는 건가? 근데 솔직히 그거는 GDP가 내려간 거지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이 신용 증가율을 거기까지 내려야 되는지는 저도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부채 자체가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두려워하니까 현재 스팟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양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연체율이라든지 그걸 또 갈라보면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 담당자들은 많다.
라고 느끼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게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분양가 상한제 이슈도 보면 그게 사실은 크레딧이 막히는 거거든요. 아니 난 그래도 이게 리저너블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는 좀 정책이 돌지 않을까 하는 게 다른 선진국들을 봤을 때 보통 성장률이 높아봤자 3% 2% 막 이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한 1% 정도고 높아봤자. 그렇죠. 근데 가계 부채 상승률이 보통 그런 나라들이 한 3에서 6%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BOK나 정책 담당자 이런 지표를 보면서 이제 안정이 됐고 이제는 뭔가 돈을 좀 풀게 만드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거를 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래도 뭐 10%일 때보다는 마음이 좀 편하겠죠 지금이. 그치 10%일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 정도 5%이면 왔으니까 이제는 좀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심리라는 게 한번 꺾이고 나서 이 신용을 다시 돌릴 때 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래 이제 신용 돌려라 했을 때 신용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내가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야 신용을 돌리는 가장 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일반적인 지출을 통한 레버리지는 크게 신용이 안 들어요.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야 레버리지가 도는데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그래 이제 신용 증가를 니네 이제 금리 내려줄게 라는 거는 이 신용 증가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들 하시는 게 거래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부채들도 그렇죠. 얼어서 좀 자산 가격도 변화가 오고 이럴 텐데 거래가 줄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또 좀 거래가 줄면 사실은 가격이 오르기보단 내려가긴 게 더 당연할 수도 있고 거래가 많으면 주가도 보면 거래 많으면 오히려 근데 요즘은 거래 죽은 데서 오르더라고. 왜냐면 팔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실감을 올라도 실감 못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 돈의 회전이 없는 사회는 성장률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가 내가 부채를 얻어서라도 부채를 얻게 해주고 사고 자산 이득이 생기는 기대감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쵸. 가격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은. 가격이 오르나 그러니까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만 활용이 한다라는 거는 신용 증가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고 신용 증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사회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실업률도 다시 당근 내려와 줘야 되고 더불어서 임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야 되고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야 신용 증가율이 돌 수 있다라는 건데 실업률이 내려올 가능성이라든지 임금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라든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신용 증가율이 돌까? 라는 퀘션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 증가율이 내려오는 그대로가 사실은 내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가는 거죠. 사실 저번 주에 가장 좀 발언 중에서 컸던 거는 그랜스펀이 또 발언을 오래간만에 한번 해줬고 앨런도 발언을 해줬었죠. 뭐 다 시장에서 막 뉴스화 됐었으니까 뭐 다 뭐 많이 인지하셨을 내용 같은데 뭐 또 부과할 거 있나요? 근데 뭐 대부분 수익률 역전을 안 좋게 그러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역전 자체가 근데 앨런이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했거든. 앨런은 이번엔 침체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은 또 이번에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도 맞겠네라는 생각하니까 홍콩 얘기 좀 해보죠. 홍콩. 이건 홍콩은 그 홍콩 또 내에 있는 중국 그인들은 되게 좀 이게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 이거 잘못하면 테일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의 문제는 비단 홍콩만의 문제는 아닌 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97년도에 홍콩이 반환됐을 때에는 중국 입장에서 홍콩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때 GDP 그로스에 뭐 대충 계산 안 해봤지만 30%까지 갔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자금 조달의 창구로도 필요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 2%도 안 될 거예요. 홍콩이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중국 GDP에 올라가는 기여도에 그래서 중국이 홍콩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뭐냐면 홍콩이 사실은 금융시장이 조금은 패그제도 좀 이게 풀려버리고 이러면 사실상 중국의 은행들도 나가 있는 이를테면 홍콩의 자금의 좀 익스포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홍콩 부동산이 많이 붕괴되고 많이 하드 크래시로 가면은
담보 가치로 또 떨어지면서. 아니, 그건 제일 싫어해. 중국의 지배층들이 홍콩에 부동산 갖고 있고 거기 뒤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테일 리스크라는 거를 중국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 자금의 그 경화된 상태를 좌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금융시장에 대한 이쪽에서는 열고 외자가 들어오게 하고 위안화가 안정적인 통화를 하는 거를 자꾸 만들려는 이벤트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해 업체 홍콩의 대안으로서 상해를 만들고 싶어하는 중국의 본심이 그러려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만이 위안화의 기축 통화를 만들 수 있어요. 홍콩 문제는 사실은 진짜 정치적인 문제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이걸로 또 트럼프는 어떻게든 시진핑하고 FX를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죠? 여기가 연계시킬 수도 있죠. 근데 뭐 홍콩 근데 그거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게 사실 폐기제 때문이지 홍콩 내부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은 아니라서 국채를 사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홍콩 국채 이거 참 요번에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29페이지예요. 우혜영 연구원이 양이 좀 적은 것 같다고 잭스홀 관련된 일정을 여기다 넣었어? 네,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잭스홀 미팅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설 중에서 중요한 일정들 하고 적어놨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오케이.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잭슨홀에서 사람들은 이걸 계속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적어놨지만 스탠딩 레포라든지 AIT와 관련된 통화정책과 관련된 수단, AIT는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평균을 갖고 가겠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와도 당장 긴축에 나서진 않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시장이 환호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 예상보다 한 차례 더 내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것 같아요. 두 차례.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도 가요. 다음 주 8월 31일인데. 그 정도까지 내리면 효과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심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시장금리보다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해줘야 되고 그거를 제스처를 취하고 그 돈을 빌려라는 상황에서 돈을 안 빌리면 정부가 돈을 빌려서라도 돌려야 돼요. 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올해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기준금리 1%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반영은 10년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3년물이 대표금리일까가 고민인 거예요. 이제는 10년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그래서 그 두 개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되기 때문에 다들 급해졌는데 급해진 만큼 뭐 연준이든 ECB든 또 우리 한국은행이든 정책이 나와야 되고 재정 정책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안 좋은 나라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모든 상황이 좀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반전시키려는 어떤 시도들도 분명히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동안 늦은 건지 정말 이미 다 늦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변화가 생긴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800 보통 다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막 급락이 나오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예를 들어서 ROE 거의 0.8% 미만 잡아도 지금 레벨이 정말 싼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최근에 또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그냥 전부 다 이제 뭐 해외 채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이러고 있는데 어쩌면 뜬금없이 막 조선주가 움직이더라. 조선이 좋다가 아니라 시장은 굉장히 비어있는 곳들도 많다 지금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주간 단위니까 한번 연준 보면서 한번 우리의 그래도 희망의 기대를 한번 가져봅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아직 확 개선되는 지구는 없다는 게 전반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지면 될까요? 네.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